자식이 잘 되면 좋고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좋음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마음의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바람이 어느새 기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기대가 의존이라는 모양으로 자리를 바꾸어 나도 모르게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기쁨을 기대하고 감정을 기대하고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 기대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불안해지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생기지요. 왜 저 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지?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없어지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과 허전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쯤 스쳐간 적 있으셨을 거예요.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마음이 가장 고요한 상태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지요. 오늘은 그 조용한 마음 위에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사랑, 외로움, 기대, 두려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지혜를 빌려 천천히 이 마음의 매듭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현인은 세네카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거예요. 세네카는 로마 시대의 철학자였는데 그가 한 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정과 기대, 집착을 다루는데 놀라울 만큼 큰 힘을 줍니다. 특히 기대가 커질수록 불행도 커진다는 그의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생기는 서운함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할 사람은 에리히 프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프롬은 사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한 아주 따뜻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부모가 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지, 자식이 왜 부모의 기대가 부담이 되는지 심리 구조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지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사상가는 한국인이 사랑한 깊은 사유가인 함석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도록 태어났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바라보는데 큰 힘을 줍니다. 내 삶과 그 아이의 삶이 같지 않듯 내 기쁨과 그 아이의 기쁨도 같지 않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을 한층 깊은 울림으로 들려줍니다. 이 세 사람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함께 풀고자 하는 기대와 의존의 문제를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하고 깊게 비춰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지는 않을까? 내 삶의 무게를 그 아이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바라보는 행복과 그 아이가 바라는 행복이 다를 수도 있음을 내 마음은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결코 우리의 사랑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지켜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냥 애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종종 부모로서의 허전함, 혼자라는 외로움, 이제 자식만 남았다는 생각이 작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식에게 조금 더 기대게 되고 조금 더 의존하게 되고 조금 더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탓하지도 않고 억지로 내려놓으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 감정의 결을 차분하게 살피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자식에게 기대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첫 번째 현인 세네카의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그러다 상처받는 마음이 왜 생겨나는지를 그의 말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오래전 로마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 듯한 정확하고 깊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괴로움, 걱정, 불안, 집착을 연구하면서 단 한 문장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불행도 커진다. 이 말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괜찮지만 기대는 조심해야 한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바람은 상대에게 맡기는 마음입니다. 기대는 상대를 향해 당기는 마음입니다. 바람은 여유가 있지만 기대는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기대는 계산을 하게 만들고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왜 이렇게 무심하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내 마음이 기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주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자꾸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 그러다 그 아이가 그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이 찾아오고 그 실망은 곧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곧 분노나 불안으로 바뀌게 되지요. 저도 주변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아이는 내 말대로 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 기대가 결국 내 마음의 무게가 되어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고 내 일상에서도 점점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걸면 그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식의 행동, 자식의 선택, 자식의 삶의 방향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너무 많은 마음을 걸어두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세네카는 그 이유를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 만큼 실패가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무섭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게 되고 자꾸 조언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앞서서 그 아이의 삶을 대신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지켜보는 태도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부모에게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자식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자연스러운 사랑이 어느 순간 기대와 의존으로 바뀔 때 부모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자식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분과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속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내 일상의 의미를 만들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외롭고 자식은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세네카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사랑은 기대가 아니다. 사랑은 그냥 흐르는 것이다. 이는 자식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어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부모의 삶은 자식의 행동에 따라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기쁘고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자식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행복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면 불안해지고 이렇게 내 감정이 자식의 일상에 매달려 있으면 내 삶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내 감정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의 중심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가 부모의 사랑을 가벼운 사랑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 말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는지 저도 한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부모에게 꼭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줘라. 그 아이가 잘 되면 기쁘고 힘들면 걱정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행복을 그 아이에게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것, 내 일상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식에게도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주게 됩니다. 세네카는 기대와 의존을 내려놓는 법을 참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대는 줄이고 지켜보는 여유는 늘려라. 이 말은
부모의 사랑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이제 이 세네카의 지혜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을 더 깊게 바라보는 두 번째 현인 에리히 프롬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네카가 기대라는 마음의 무게를 이야기했다면 에리히 프롬은 그 기대 속에서 왜 부모가 자식에게 점점 더 마음을 기대고 의존하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 구조를 아주 섬세하게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프롬은 독일에서 활동했던 심리학자이자 사회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책 사랑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는 사랑에 대한 연구서이지요. 그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태도이며 연습해야 성장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고 의존하기 시작하는 이유를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기댔으면 하고 내가 자식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으면 하고 내 도움과 조언이 여전히 그 아이의 삶에 필요했으면 합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도록 가족을 지켜온 마음이고 사랑이 쌓여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하지만 프롬이 말한 미성숙한 사랑의 구조 속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을 잃었거나 삶의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누군가에게 감정을 기댄다. 이 말은 우리를 한번 멈추게 합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기대는 이유가 그 아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 빈자리를 자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만들지요. 어느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내 주변에 이제 남은 건 애들뿐이에요. 나는 저 아이들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자식에게 향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프롬은 이것을 사랑이 의존으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마음을 기대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바람은 자식에게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자식은 점점 연락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렇게 멀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냥 관심이었는데.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관심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 관심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향할 때 이 말은
우리에게 조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관심이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하기보다 내 마음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한 관심일 때가 은근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평생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나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요. 하지만 프롬은 사랑이란 상대에게 무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성장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허전하고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자식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아이는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부모는 크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자식의 마음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프롬은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할수록 자식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안함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감정이지요. 어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애는 내가 무거운가 봐요. 그 아버지는 자식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려고 한 말이었지만 자식은 그 말 속에서 부담과 죄책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프롬은 이를 감정의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은 가벼웠지만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무거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프롬은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할 때 가장 깊어진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나보다 그 아이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기쁨보다 그 아이의 기쁨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 외로움보다 그 아이의 성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만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프롬의 말처럼 부모의 사랑이 의존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조금 떼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부모의 사랑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더 한국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 번째 현인 함석헌의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각자의 길이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길을 걷고 나는 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세네카가 기대를 내려놓는 철학적 시선을 프롬이 의존이 왜 생기는지 그 심리 구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한국의 사상가 함석헌 선생님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그가 평생 강조했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걷는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 안에는 부모가 평생 붙잡아온 수많은 감정들, 걱정, 사랑, 기대, 미련, 자책,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자식의 길은
부모가 함께 걸어야 한다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걸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걷지 못했으니까요. 손을 잡아줘야 걷고 말을 걸어줘야 말하고 길을 보여줘야 따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자기 길을 걸어라 하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애틋함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말은 부모에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깊게 파고드는 말입니다. 그 길은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이 말 앞에서 많은 부모의 마음이 그저 조용히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 아이에게 대신 걸어주고 싶어 했고 그 아이가 다칠까봐, 실패할까봐, 힘들까봐, 불행해질까봐 온몸으로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은 그 모든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는 작업입니다. 부모가 앞장서서 걸어주는 길은 어린 시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모의 길이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의 길로 바뀌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마음이 여려요. 나는 그냥 저 아이 잘 되기만 바라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 질문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는 부모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사람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못하는 강물은 썩는다. 자식의 삶도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바위에 부딪히는지, 어떤 지형을 지나가는지 부모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간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개입할수록 자식의 강물은 방향을 잃고 제 힘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식의 선택에 부모가 개입하면 부모의 기쁨이 자식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걱정이 되며 결국 부모의 기준이 자식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자기 행복을 기준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엄마가 좋아할까?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함석헌 선생님은 타인의 삶을 대신 짊어진 채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처럼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식이 한 번만 연락을 늦게 해도 불안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기색만 보여도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마음이 요동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존하게 되면 둘 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삶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이 문장은 많은 부모의 마음을 적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평생 무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사랑은 처음엔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다. 멀리서 믿어주는 사랑도 사랑이다. 저는 이 말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도록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태도가 부모에게도 큰 자유를 줍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부모는 자식의 선택에 따라 삶이 요동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힘들면 같이 무너지고 부모의 감정은 늘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면 자식도 그 부모의 마음에서 오는 무거운 기대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자유롭고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미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길이라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길을 걷는다. 그 둘은 닮을 수는 있어도 같을 수는 없다. 부모와 자식은 평생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의 인생 방향은 결코 같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마음에 의해서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의 선택과 경험으로 비로소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기대를 줄이고 의존을 줄이고 불안을 줄이고 부모와 자식 모두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간섭하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불안한 사랑에서 평온한 사랑으로, 그 변화는 부모의 마음을 구원하고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네카의 말에서 우리는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프롬을 통해서는 의존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부담을 만드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의 지혜는 그 모든 흐름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던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깊게 개입하고 너무 큰 기대를 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은 부모가 그만큼 오랫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만 매달리게 되면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부모의 하루 감정이 바뀌고 자식의 삶이 흔들리면 부모의 삶도 함께 흔들리고 부모의 행복이 온전히 자식에게 걸려버릴 때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부모는 자식의 삶에 몰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만들어낸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지혜가 말하려는 것은 단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어라. 자식의 삶을 조종하거나 그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조금은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를 지켜주고 자식의 마음도 지켜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간섭보다 믿음에서 더 깊어지고 기대보다 지켜봄에서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전보다 더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저 아이는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가 아니라 저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 마음 하나만 놓아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큰 사랑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 가장 큰 선물은 기대의 짐을 벗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걸어갈 때 부모의 기대가 짐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사이에 너무 빽빽하게 엉켜있던 기대와 의존의 끈을 조금은 풀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그 끈을 조금만 놓아도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이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실천 제안을 아주 작은 것부터 몇 가지 나누어 드릴게요. 첫째, 자식의 선택을 듣고 바로 조언하기보다 한번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부모의 조언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말습관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각해 보세요. 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갔을지 잠시만 떠올려 보세요. 셋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지 말아보세요. 내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부모의 시대와 다릅니다. 넷째, 자식에게 기대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뒤의 외로움을 먼저 바라보세요. 기대의 중심에는 대부분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맡기기보다 당신의 삶에서 다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하루를 자식과 분리하여 구성해 보세요. 하루의 기쁨과 건강, 의미를 오로지 자식에게서만 찾지 않도록 당신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부모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이른 시간에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생긴 마음이라도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지면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가볍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모의 삶은 다시 평온해지고 자식의 마음도 더 자연스럽게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 관계는 누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연습만 한다면 오늘보다 훨씬 따뜻한 내일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지만 그 사랑의 무게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그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가만히 밝혀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편안한 숨처럼 차분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